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주차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전 명작 읽기 제 4주차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읽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3주차에는 까미 소설 이방인을 읽었죠. 4주차 페스트입니다. 1차 시와 2차 시 나누어서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죠. 까미 소설 페스트는 또 어떤 내용과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 동안 저도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게 벌써 4학기째거든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멈추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페스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에, 그러니까 1947년에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이 까미 페스트가 물론 이제 13세기, 14세기 중세 유럽의 어, 창궐 했던 이 페스트를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알베르 까미가 활용한 거죠. 이 소설에서.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1947년에 발표한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은 소설이긴 하죠. 우리나라도 번역돼서. 그런데 다시 소위 역주행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재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어, 이제 우리 사주차에 또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체의 순서는 이 전염병의 기원과 그다음에 인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까미소스 퀘스트의 내용과 그 주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태도를 한번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안의 패스트는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은 이제 패스트는 상징적인 것이죠.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뭐 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자, 이렇게 1, 2, 3, 4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와 2차 시 이렇게 거의 30분, 30분씩 나누어서 수업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알베르 까미입니다. 페스트. 3주차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방인 공부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알베르 까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죠. 이방인으로 자신의 그 작가로서의 명성을 이제 알렸고, 이 페스트로 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이제 얻게 되죠. 페스트 1947년.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발표됐는가도 굉장히 좀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4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발표됐다. 그럼 이 페스트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전쟁, 인류를 생명을 박탈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절멸의 상태로 몰아가는 이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페스트가. 그래서 어쨌든 알비르카미 페스트는 1947년에 발표가 된 장편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상당히 멋진 사나이죠. 예. 예.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이방인,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공부할 때 3주차에 시시포스의 신화도 간략하게 설명했죠. 까미의 부조리의 어떤 철학과 관련돼서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성한 게 소설 이방인이고, 철학적인 단상으로 풀어낸 게 시시포스의 신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스트는 바로
이 소위 까뮈의 부조리 철학 3부작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 됩니다. 예, 패스트. 자, 이제 일단 패스트, 그다음에 자, 첫 번째 이야기 순서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이 전염병은 그러니까 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 현생 인류 조상이 출현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때로부터 출현한 이후에 이제 소규모의 수렵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할 때까지 인류는 주변의 그 자연 환경과 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안정된 관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균형 상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그 정착을 하고 농경을 시작을 했죠.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또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자연과 인간의 삶의 어떤 균형이 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하여튼 이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또 당연히 이제 인구도 굉장히 가파르게 또 증가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더 많은 농경지를 이제 개간하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 환경을 농경에 적합하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가축을 또 사육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종에, 이게 짧은 기간에 그런 건 아닙니다. 긴 기간에 이런 변화가 이제 오는 거죠. 일부 종의 동식물은 과다 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먹이와 연결된 그런 동물과 식물은 과다 증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종의 다양성은 또 파괴되는 이런 이제 결과로 이렇게 규결이 되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의 다양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먹이 사슬이 단축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기생생물의 잠재적인 먹이가 인간 공동체 내에 밀집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집니다. 필연적으로. 특히 이제 관계 그 시설의 확충, 저수지라든가 이걸 말하는 거죠. 관계 시설 확충은 작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기생체의 이동이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발달은 또 인구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결국 도시의 인구 밀도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 기생생물에 의한 감염증이 인간을 통해 인간으로 전파되는, 그야말로 이 걷잡을 수 없는 대량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에 의한 소위 떼죽음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지역 간의 교역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의 우한 에서 일단 발생했다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죠. 중국은 또 이제 부정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어디에서 처음에 발생했는지는 뭐 과학적으로 지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버렸죠. 전 세계로.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교육과 교통이 아주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지역 간 교육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전염병의 피해 규모는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몽골족이 13세기 중엽일 거예요. 몽골족이 이 중국을 건너서 저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하나의 대제국을 건설하죠. 이때 이제 그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또 이제 그 소위 몽골의 황제가 됐을 때 또 고려를 또 침략하죠. 14세기, 15세기에. 이때 몽골족이 하여튼 대제국에 이렇게
그 동서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동서가 하나로 연결되죠. 이거 실크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질병의 교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중엽에 1343년에 몽골군이 저 유럽의 크림반도의 카파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포위하면서 공격을 할 때 몽골군 진영에서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이제 몽골군이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원래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뭐 온몸에 까맣게 타서 죽으니까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크로드를 거쳐서 후케 연안의 크림반도 지역 국가들 베네치아, 비엔나 등으로 이렇게 몽골군이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몽골군 진영에 이제 페스트 환자가 이제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이제 퇴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퇴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못됐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하여튼 이 성체를 포위해 공격하던 타타르군이 이 타타르군이 뭐냐면 몽골군은 어느 지역을 집중 공격해서 그 지역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면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저항했던 사람은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른 지역을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을 제일 앞에 최전방에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살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타르군을 제일 앞에 이제 몽골군의 침략 그 군의 제일 최전선의 타타르군을 앞세웠는데 이 타타르군의 영내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이 이제 후퇴하면서 이 흑사병에 감염된 시체들을 카파성 안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군이 물러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럽에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으로 또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제노바 상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병사들이 귀국하면서 이 흑사병이 페스트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하나의 재앙이 이렇게 퍼지는 거죠. 급속도로 그래서 한 4년 만에 불과 4년 동안에 이 페스트는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어떤 기록은 4분의 1이라고도 하고 어떤 기록은 3분의 1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절멸 상태로 몰아 넣고 맙니다. 이게 이제 흑사병의 참상을 묘사한 그림이죠. 예. 죽음, 까맣게 탄 시체들, 뭐 지옥이 따로 없겠죠. 아,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거 하나 또 보죠. 이 유럽의 페스트 못지않은 또는 그보다 더한 재앙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겪은 불행 비극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스페인의 코르테스 뭐 장군이겠죠. 이 사람이 단 600명의 병사로 인구 수백만의 아스텍 제국을 정복해요. 이건 군사력에 의한 정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600명의 그 적은 인원으로 인구 수백만에 이르는 스페인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는 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여러분 짐작했다시피 이거예요. 전염병과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120여 년 동안에 멕시코와 페루는 유럽인이 지난 4천년 동안 겪었던 전염병을 순차적으로 이 멕시코와 페루에 이제 퍼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천연두, 그 다음에 홍역, 그 다음에는 발진티푸스와 유사한 질병, 그 다음에는 인플루엔자와 디프레스를 이렇게 겪으면서 인구의 90%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절멸해 버리죠. 멕시코와 페루가.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완전히 인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아마존 밀림에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와 황열증이 침투해서 오늘날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정신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전쟁과 역병. 역병은 이제 대규모의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쟁과 역병이 따로 오지 않아요. 지금 봤던 것처럼 두 가지 사례, 유럽에서 페스트, 몽골군의 침략 전쟁, 그 다음에 멕시코와 페루 지역의 이 황폐함은 결국은 이 스페인 군대죠. 이런 침략 전쟁과 같이 오는 겁니다. 역병과 전쟁은. 그래서
이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죠. 자, 패스트 침에 비해 유럽에서는 신비주의가 등장합니다. 가톨릭의 반기를 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왜 그러겠습니까? 신을 믿거나 신을 믿는 사람도 죽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제 유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기존의 제도와 전통, 종교를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이방인으로부터 이방인의 침략과 이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으로부터 전혀 지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기존의 제도, 전통, 종교를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죠.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교육,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간은 큰 대양을 뛰어넘어서 질병을 교환합니다. 전 인류가 거의 모든 질병의 패턴을 균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또 매독 같은 경우가 바로 대항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 패스트 창궐이 어떤 변화? 아까 이제 유럽 인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됐죠. 그 위력이 이제 약화된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일어나서 패스트를 말합니다. 많은 희생자를 남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엄청나게 많은 치명률.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약과죠. 이런 질병에 의하면 이 패스트라든가 이런 역병에 의하면 자, 이제 이것 봅시다. 역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정신사적인 변화가 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431년에 히랍반도, 그리스 반도를 말합니다. 히랍반도의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동맹 간의 내전을 말합니다. 이 내전의 시기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회는 이제 아노미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고 규범의 파괴라고 하는 혼란에 직면하죠. 왜 그런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아테네인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에 기반을 둔 삶을 가치 있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병이 휩쓸고 간 이때 내전 상태에서 역병이 무엇인지는 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그 근대 과학이 그 대두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병이 출구한 이후에 이 공공선의 추구보다는 점차 냉소와 절망이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종래 그들이 추구했던 이런 균형과 조화가 아닌 부도덕과 무절제 상태로 들어요.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믿었던 신, 물론 이제 여러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있죠. 신에 대해서 또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됩니다. 신을 숭배하는 자나 이유가 나오죠. 신을 숭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역병에 죽어가는 것을 목도 눈앞에 지켜본 그들은 이제 신의 신성함과 전능함에 대한 믿음 대신에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나도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런 순간적인 쾌락, 그러니까 도덕적 아노미 상태에 오는 겁니다. 그 유럽도 마찬가지죠. 아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절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지나간 후에는 종말론적 세계관, 말세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어느 시대나 이렇습니다. 그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이런 어떤 그 말세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유럽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벌거벗고 줄을 이어서 도로마다 골목마다 다닙니다. 40일 동안 헤매고 다닙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그 자신의 몸을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신의 징벌이다. 인간의 욕망과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여기고 이렇게 스스로 이걸 이제 편타고행이라고 이 단적인 이 어떤 그 절망적인 하나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아테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유럽 인구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세기, 18세기 되면 또 상당히 굉장히 그 인구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증가합니다. 유럽과 중국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 인구가 인구 폭발 또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촌 인구 영양 상태 개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래된 옥수수하고 감자가 크게 한몫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구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전염병 발생이 감소한 데에는 또 의학의 발달이 기여한 바도 있고, 그보다는 그것과 함께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의학의 발달도 일정한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인구가 다시 이렇게 그 성장한 데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는 일단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유럽과 중국으로 전해진 옥수수라든가 감자와 같은 이런 작물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크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해서 뭐 이제 그 굶주림이 면해졌다는 얘기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대규모 역병이 지나가면 이제 의학이 또 연구되고 발달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니까 그 지금 어, 치료제까지는 아직 개발되지는 않고 개발 단계에 있고, 이제 그 면역을 갖추기 위한 그 주사를 지금 이제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주사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의학도 발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인구가 이렇게 뭐 예방 접종을 뭐 70% 정도 이상 하면 이제 그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그래서 이렇게 저항력이 커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맞물려서 다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음. 18세기까지만 해도 도시는 또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있었고, 여전히 도시의 사망률은 출생률을 앞질렀죠. 다시 말해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으면 도시는 존립할 수 없죠. 도시의 증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 역병은 인구가 그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어디입니까? 이 밀집 도시 지역에서, 대규모의 도시 지역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쨌든 뭐 그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의 우한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죠. 자, 19세기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전염병은 또 콜레라였어요. 콜레라는 인간에게 공포를 안겨준 동시에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물을 끓여서 먹고 그 이제 깨끗한 어떤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인간의 거처에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어떤 도시를 절멸시키기도 하면서 어, 또 이제 인간의 삶을 또 그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어떤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콜레라가 수인성 이제 전염병, 물에 의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대도시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개편됩니다. 이 도시의 위생 상태가 크게 개선되기에 또 이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 도시가 생겨난 지 약 5천 년이 지난 1900년에 이르러서는 도시는 농촌에서 유입되는 이주민 없이는 인구를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주민 없이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17세기, 18세기 우리 조선의 경우는 어땠나? 이 1660년부터 1884년까지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10만 이상이었던 때가, 그러니까 이때 전염병에서 죽어버리는 인구가 한꺼번에 10만 명 이상이 되는 때가 6번 정도나 될 정도로 이 역병은 또 이 중세 조선인의 삶을 이렇게 또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콜레라. 자, 이런 이제 역병이 있었고, 자,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지금 1차 시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의 전염병, 역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인간들의 삶에,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부정적인 것과 얼마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패스트 알베르카미 패스트는 이제 2차 시에서 충분하게 다룰 겁니다. 지금 패스트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패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패스트 이런 대규모 역병의 발생 원인 을 이제 그다음에 그리고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이제 마주하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패스트와 관련돼서 내용과 주제 그리고 어, 이 공동체 위기에 맞서는 어떤 그 선택지 우리 안에 패스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2차 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죠? 예.